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한 소년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노트텔 하나. 화면 속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OST가 아주 작은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불 밖으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몸을 웅크린 채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그는 재빨리 기기를 끄고 숨을 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드라마 시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지금도 북한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이불 속에서 피어난 금지된 꽃. 북한을 장악한 K-문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잠드는 나라. 그리고 드라마를 보다가 총살당하는 나라. 우리는 전자에 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켜고 유튜브를 틀고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드라마를 봤다는 사실로 12년 징역형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공상과학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 1시간을 시청하다 걸리면 교화형 1년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포심을 심기 위한 과장이 아닙니다. 2024년 초 영국 BBC는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평양의 한 야외극장.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집결한 가운데 회색 제수복을 입은 두 명의 10대 소년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옵니다. 제목은 단 하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친구들에게 유포했다는 것. 선고된 형량은 12년의 노동교화형. 미성년자임에도 성인과 동일한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북 전단속. USB를 주워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중학생 30여 명이 공개 총살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북 단체가 풍선에 달아보낸 USB 안에는 드라마와 트로트 영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USB를 주워 영상을 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불이 앞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한 달 전에도 17살 안팎의 청소년들이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단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처음 맛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봅니다. 죽음이 두려워도 총살이 두려워도 한번 열린 눈은 다시 감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문화적 환경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평생 접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찬양 혁명의 업적, 미국과 남한에 대한 적개심, 모든 영화와 드라마, 음악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장군님을 받들겠다는 내용, 계급투쟁의 승리,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는 집단. 이것이 북한 주민들이 살면서 접할 수 있는 서사의 전부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접한 북한 사람들의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화면 속 주인공들은 사랑을 합니다. 질투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고민하고 자동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패션이 화려하고 머리 스타일이 자유롭습니다. 장군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인민군 고위 간부의 딸로 태어나 당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다는 한 탈북민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동기가 한국 드라마를 보자고 제안했을 때 처음엔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 태폐적인 것을 보다니 말이 되냐고. 그런데 결국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한국 배우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고 결국 그 드라마 하나가 탈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4개월 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 영상물이 북한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엔 중국산 CD, 즉 북한에서 알판이라 불리는 불법 복제 CD의 드라마 한 편이 저장된 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민들도 이것이 한국 것인지 몰랐습니다. 같은 한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조선족 드라마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알게 됩니다. 이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한번 퍼진 불길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해가 뜨고 지는 줄도 모른 채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중앙당 간부가 장마당 알판 매대를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랑 이야기가 담긴 드라마를 구입해 여성에게 선물하는 남성들도 나타났습니다. 농촌의 알판을 들고 가서 쌀과 바꿔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서 교육받은 것과 너무나 다른 한국 사회의 모습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북한 당국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법으로 응답했습니다. 2020년 12월 북한은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의 소지, 시청, 유포에 대해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강제노동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에는 평양문화보호법이 뒤따랐습니다. 이른바 3대 악법이라 불리는 이 법들은 젊은 세대를 겨냥한 문화적 봉쇄망이었습니다. 단속반은 집집마다 들이닥쳤습니다. 백구상무라 불리는 단속 전담 조직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미심쩍은 기기들을 압수했습니다. 당국이 조직한 주민들의 공개 재판과 공개 처형은 공포 교육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당국은 10대 중학생들을 처형장으로 끌고 가서 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했습니다. 내가 보면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살아있는 메시지를 심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2025년에 발표한 탈북민 25명 심층 인터뷰 결과는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극형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한국 TV 프로그램 시청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터뷰 대상자 전원이 증언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도 북한 거주 당시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응답이 2000년 이전에는 8.4%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83.3%까지 치솟았습니다. 열의 8배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김정은의 별장 호위 부대원조차 외부 영상물을 자주 시청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단속하는 보위원들 자신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왜 이것을 완전히 막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단속 시스템 자체에 있습니다. 북한은 흔히 뇌물의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사람이라도 당국자와 연줄이 있거나 현장에서 충분한 뇌물을 건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속 반원들은 단속을 하면서 뇌물을 받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단속이 강화될수록 단속 반원들의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단속반 입장에서는 척발을 안 하는 컷보다 적발을 하고 뇌물을 받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진짜 처벌을 받는 것은 돈도 연줄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뿐입니다. 하지만 뇌물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입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영화나 소련 영화 정도는 뇌물로 무마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 드라마는 뇌물을 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한국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외교관 출신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 내부에서 가장 큰 적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이제 그 공포의 실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왜 하필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국 드라마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 속에는 북한 주민들이 평생 배워온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가득합니다. 당국은 한국을 거렁뱅이들의 나라 미국의 식민지 착취와 빈곤의 땅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화면 속 서울의 거리는 휘황찬란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다닙니다. 마트에는 물건이 넘쳐나고 청년들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화면 하나가 수십 년의 세뇌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강렬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북한의 공식 문화에서 인간의 감정은 철저하게 억압됩니다. 사랑은 조국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눈물은 혁명을 위해 흘려야 합니다. 개인의 욕망, 개인의 슬픔, 개인의 기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자란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 속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차갑게 굴면서도 사실은 누군가를 깊이 아끼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연인에게 꽃을 건네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평생 감정 표현을 억눌러온 북한 청년들에게는 가슴을 찌르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탈북민 김일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여자친구에게 차문까지 열어주는 남자를 처음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자는 50%짜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저도 그걸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후 드라마에서 프로포즈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도 북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도 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중국에서 들어온 CD를 통해 드라마를 봤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강화되면서 더 작고 더 숨기기 쉬운 USB 메모리로 바뀌었습니다. 노트텔이라 불리는 기기 즉 TV 수신 기능이 내장된 소형 노트북 형태의 영상 재생 장치가 보급되면서 화면 크기도 작아지고 숨기기도 쉬워졌습니다. 집에 단속반이 들이닥칠 것을 대비해 가짜 CD를 미리 준비해두고 진짜 드라마가 담긴 USB는 이불 속이나 김치 속에 숨겨둡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끼리만 부모가 장사를 나간 빈집에서 음량을 최소로 낮추고 이어폰을 꽂은 채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화면을 봅니다. 그 이불 속에서 또 다른 종류의 자유가 피어납니다. 2003년 북한 양강도에서 살던 한 젊은 여성은 한국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춰보고 싶다.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 몇 명이 모여 사설 댄스 선생을 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쌀 40kg을 수강료로 내며 한국 아이돌의 춤을 배웠습니다. 단속이 두려우니 음악은 아주 작게 몸짓만으로 따라했습니다. 그 여성은 2013년 탈북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 전역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탈북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한국에 와서 춤을 추라고 하면 아이돌 안무를 완벽하게 따라한다고. 최신 걸그룹 이름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한국에서 흥행에 실패한 드라마가 북한에서는 탈북민 조사 순위 2위를 차지하는 것도 있다고. 그들은 이미 한국 문화를 충분히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이불 속에서 소리를 죽인 채로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류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독재를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느끼고 싶다는 본능,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다는 욕구,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는 마음. 이것들은 어떤 법으로도 어떤 총부리로도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북한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만들고 공개 처형을 집행하고 수만 명을 처형장에 끌고 가서 시체를 보여줘도 젊은이들은 또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화면을 켭니다. 처벌이 강해질수록 금지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보고 싶어진다는 사실을 독재자들은 수천 년 역사를 거치면서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북한 당국 스스로도 이미 그 흐름이 거스를 수 없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의 공식 공연에서는 한국 걸그룹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안무와 짧은 치마가 등장했습니다. 동아대 강동원 교수는 이것을 주체적 변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문화를 무조건 막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것을 변형해서 흡수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자국 신년 경축 공연에서 한국 유명 걸그룹의 노래를 표절한 것으로 보이는 곡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 퇴폐 문화의 근거지라고 매일 비난하면서 그 노래를 몰래 가져다 쓴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한류는 이미 북한 사회의 세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법으로 막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어떤 청년은 오늘 밤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화면을 볼 것입니다. 단속반이 올까봐 가슴을 졸이면서도 화면 속 주인공이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 가슴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드라마인지 어떤 노래인지 어떤 아이돌의 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화면이 그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 자유롭게 꿈꾸는 삶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갇혀 살아온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불 속에서 피어난 그 꽃은 총칼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독재자도 끝내 해내지 못했습니다. 진화하는 유통 경로, 주파수를 훔치고 암호를 파는 사람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팔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팔았다가 걸리면 총살당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은 넘쳐나고 당신에게는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마당의 한 매대 앞에서 한 북한 여성이 채소를 팔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가격을 흥정하고 물건을 사고 자리를 뜹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풍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채소값을 물으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재미있는 영화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암호입니다. 그 암호를 알아들은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암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채소 파는 아주머니입니다. 당국 사람이 와서 들어도 단속반이 지나가도 아무것도 수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가 유통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지난 30년에 걸쳐 놀라운 속도로 진화했습니다. 단속이 강해질수록 처벌이 무거워질수록 유통망은 더 정교해지고 더 대담해지고 더 지능적으로 변했습니다. 독재 권력과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 벌어진 30년 진화의 역사. 그것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의 남한의 노래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이 한국 가요 CD를 갖고 있었고 그것이 두만강을 넘어 북한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처음 북한 주민들이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한국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연변가요라고 불렸습니다. 중국, 동북부 조선족들이 부르는 노래겠거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악의 정체를 알든 모르든 한번 들은 사람들은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 시기의 유통은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CD 한 장이 손에서 손으로 넘겨집니다. 아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뒤지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끼리만 조용히 돌려봅니다. 영상이 흐릿하고 중간에 끊겨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그 이질적인 세계를 훔쳐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다 2000년대 초반이 됩니다. 햇볕 정책의 시대, 남북 관계가 유례없이 녹아내리던 그 시절, 북한 당국은 아직 한국 영상물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한국 드라마 CD들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대규모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이것을 알판이라 불렀습니다. 알판 하나의 드라마 한 편이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드라마가 방영을 종료하면 놀랍게도 약 일주일 후면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알판이 만들어져 북한으로 들어왔습니다. 20부작 드라마도 알판 2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알판 하나의 가격은 하나로 1,000원 정도. 커피 한 장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판 한 장의 사회적 파괴력은 어떤 폭발물보다도 강력했습니다. 문제는 이 알판을 어디서 재생하느냐였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녹화기라 불리는 비디오 재생장치에 TV를 연결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크고 무거운 장비를 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TV와 녹화기를 들고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각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노트텔입니다. 중국산 소형 전자기기인 노트텔은 크기가 노트북과 비슷했지만 그 안에 혁명이 들어있었습니다. CD와 DVD는 물론 USB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크기는 10인치에서 15인치, 충전해두면 4시간가량 영상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TV와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드라마를 안방에서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불 속에 숨겨두면 됩니다. 가방에 넣어 다니면 됩니다. 단속반이 온다는 소문이 들리면 옷 속에 숨기면 됩니다. 그러나 노트텔도 그 자체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크기가 아직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진화합니다. 바로 마이크로 SD카드와 USB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USB 하나의 드라마 수십 편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는 손톱만 했습니다. 입안에 숨길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실제로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단속 상황에서 마이크로 SD카드를 입안에 넣어 삼키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작은 카드 하나에 목숨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한행정 공무원 출신은 8기가 USB를 주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USB와 알판으로 한국 드라마가 북한 전역으로 퍼지면서 탈북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급 간부가 단속에 파견 나가서 압수한 USB 내용물을 폭사해서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단속하러 간 사람이 오히려 내용을 폭사해서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 콘텐츠 유통망의 가장 기괴하고도 흥미로운 특성입니다. 단속반이 적군이 아니라 어쩌면 같은 편이라는 것. 탈북민 김일혁 씨의 증언은 이 구조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물이면 다 통하고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평소에 경찰관들이 제게 빚도 지고 살 정도였으니까요. 오히려 만나면 저한테 형 용돈 다 떨어졌어 라면서 매달릴 정도였어요. 단속반원들은 한국 드라마를 척발하면 뇌물을 받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단속이 강화될수록 단속반원들의 수입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뇌물 구조가 유지되는 한 유통망은 절대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부패 시스템이 곧 한국 드라마의 최강 보호막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 뇌물 구조에도 명확한 계급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교화소행입니다. 탈북민 최수빈 씨의 증언은 소름이 돋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행위로 잡혀도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 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교화소에서 나오려고 5,000달러나 1만 달러를 모으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 집을 팔아서 감옥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돈 없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이제 유통 경로의 지리적 구조를 들여다봅시다. 북한의 지형을 보면 서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남쪽으로는 휴전선 너머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경계 지점이 한국 콘텐츠 유통의 두 개의 원천이 됩니다.
첫 번째 경로는 중국입니다. 중국 동북부의 조선족 상인들과 북한, 밀수꾼들 사이에 거래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USB와 SD카드에 한국 드라마를 담아 준비합니다. 북한에서 밀수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세관원이나 국경, 검사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 즉 뇌물을 쓸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짐 속에 USB나 SD카드를 교묘하게 숨겨 국경을 넘어옵니다. 국경에서 걸리지 않기 위해 아는 세관원을 통해 눈을 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대가는 뇌물입니다. 북한으로 들어온 콘텐츠는 이제 내륙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유통 구조가 작동합니다. 평양에서 지방 대학으로 내려간 학생들이 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USB를 들고 옵니다. 평양의 콘텐츠가 지방으로 전파되는 인간 택배 시스템입니다. 장마당 상인들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USB를 거래합니다. 절대로 아랫동네 영화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양강도 해산에 사는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영화 있다고 하던데요. 재미있는 영화, 그것이 암호입니다. 이 암호를 알아들은 상인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작은 목소리로 다음 단계를 알려줍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또는 낯선 사람이면 그냥 모르겠다고 하고 끝입니다. 한류에 이미 물든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암호.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생사가 걸린 신원, 확인 절차입니다. 탈북민 연구자들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 유포를 위해서는 한류에 물든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암호를 쓴다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사실, 애인 사이에서는 한국 영상물을 같이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차였을 경우 상대방이 고자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당신을 보위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북한에서의 로맨스가 가진 위험입니다. 신뢰는 생사를 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망은 철저히 신뢰에 기반한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됩니다. USB를 가진 한 사람이 5명에게 복사해줍니다. 그 5명이 각자 또 다른 5명에게 복사합니다. 한번 들어온 콘텐츠는 기하급수적으로 복제되며 퍼집니다. 다만 각 단계에서 반드시 신뢰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직접 거래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더 대담합니다. 접경 지역에서 한국 TV 방송 주파수를 직접 수신하는 것입니다. 황해도, 개성 인근, 강원도 접경 지역 등 남한과 가까운 일부 지역에서는 안테나를 제대로 설치하면 한국 TV 방송이 직접 잡힙니다. 이것을 위해 특수 안테나를 설치한 집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2023년 탈북한 김혜력 씨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황해도에서는 한국 방송 수신이 가능했다. 고향에 살면서 텔레비전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다. 직접 수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 방송을 보고 그것을 노트텔이나 USB에 녹화해서 내륙으로 유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복잡한 밀수 루트 없이도 국경 바로 옆에서 주파수를 훔쳐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단속 회피 기술의 진화를 살펴봅시다. 단속이 강해지는 만큼 숨기는 기술도 정교해집니다. 노트텔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노트텔에는 DVD 드라이브와 USB 단자가 동시에 달려 있습니다. DVD에는 북한 당국이 허가한 콘텐츠, 이를테면 북한 영화나 교육 자료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는 본체에 꽂아두다가 단속반이 들이닥치는 기척이 느껴지는 순간 USB를 뽑아서 몸에 숨깁니다. 단속반이 들어오면 당당하게 DVD를 제시합니다. 저는 북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속반은 화면을 확인합니다. 조선식 홍길동이 나옵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단속반이 물러갑니다. 탈북민의 증언 그대로입니다.
이만한 거 USB 뽑아서 어디다 감춰버리면 되니까 녹화기에는 CDR 조선식 홍길동 같은 것 넣어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단속반이 예고 없이 밀어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USB를 뽑을 시간조차 없다면? 이를 위한 대비책도 있습니다. 중요한 콘텐츠가 든 USB나 SD카드는 평소에 몸에 가까운 곳에 숨겨둡니다. 이불 속에 꿰매어 넣기도 합니다. 김치를 묻어두는 땅속 즉 김치 속 깊은 곳에 숨기기도 합니다. 벽 속에 빈 공간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비밀 은닉 기술들이 이제 한국 드라마를 지키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집에 들이닥치는 시간대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통일미디어가 진행한 조사에서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주로 보는 시간대가 자정에서 새벽 2시 그리고 새벽 4시에서 6시라는 것입니다. 자정에서 새벽 2시는 응답자의 50%, 새벽 4시에서 6시는 42%가 이 시간대에 시청했다고 답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온 세상이 고요해진 그 시각에 화면을 최소한의 밝기로 낮추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들 잠들었는지 확인하면서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봅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서의 사랑처럼 가장 위험한 것이 가장 간절한 것과 겹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단속반인 백구상무 조직원들 자신도 압수한 USB를 집에 가져와서 봤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저장 장치를 통해 자기도 한류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보이부 조직의 한 탈북민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안전보위기관 사람들도 이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막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 군인 3명이 방탄소년단의 춤을 추다가 군 보위국에 체포되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동료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셋이 봤던 것을 자신도 보고 싶다는 욕망이었을까요? 이쯤 되면 이 유통망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법 콘텐츠 거래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향한 욕망이 만들어낸 지하 네트워크입니다. 처벌이 강해질수록 더 정교해지고 감시가 촘촘해질수록 더 은밀해지는 이 네트워크는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총부리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통일미디어의 조사에서 또 하나의 숫자가 눈에 띕니다. 조사에 응한 북한 주민의 88%가 SD카드와 USB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주민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재생할 수 있는 저장 장치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더 이상 소수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현상입니다. 체제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것이 이미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드라마가 방영됩니다. 일주일 후 중국에서 알판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뇌물을 품은 밀수꾼의 짐짝 속에 숨어 국경을 넘습니다. 장마당에서 암호한 마디로 주인이 바뀝니다. USB에 복사되어 피라미드처럼 퍼져나갑니다. 접경 지역에서는 주파수를 훔쳐 실시간으로 녹화됩니다. 자정이 넘어 온 집안이 잠든 후 이불 속에서 조용히 재생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목숨을 걸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열린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한번 맛본 자유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연 것은 총이 아니라 손톱보다 작은 SD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지구 최강의 감시 체계와 가장 잔혹한 처벌 제도를 갖춘 나라가 손톱만 한 메모리 카드 하나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술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어떤 감시보다도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선전의 붕괴 유리쌀과 시위 영상이 가져온 진실. 소제목 1. 배고픔이 깨운 의심. 쌀 한 톨이 거짓말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의 진실을 주입받습니다. 남한은 거렁뱅이 나라라는 것.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어 인민들이 굶주리고 착취당하며 신음하는 땅이라는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록 경제가 어렵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경제 봉쇄 탓이며 그 어떤 외세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것. 그리고 이 위대한 공화국의 인민으로 태어난 것은 무한한 영광이라는 것. 이것이 북한 사람들이 수십 년간 먹어온 정신적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제 쌀이 바다를 건너 날아옵니다. 탈북민 단체들이 해류와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보내기 시작한 쌀. 페트병 운동을 아십니까? 페트병. 하나의 쌀 약 1.3kg을 담아 서해 바다에 띄워보내면 조류를 타고 황해남도 연안 해안가로 흘러 들어갑니다. 탈북민들이 GPS 장치를 페트병 안에 넣어 추적해보니 실제로 상당수가 북한 연안까지 도달했습니다. 한 해에 수십 톤씩 흘러 들어간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페트병 안에는 쌀뿐 아니라 한 달러, 지폐, 소책자, USB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것들을 발견 즉시 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간부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마음속으로는 한국에서 오는 물건을 줍고 싶어 할 것이다. 내가 사는 동네에도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 쌀 페트병 때문에 중학생 30여 명이 공개 처형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대북 전단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였습니다. 페트병을 주었다는 이유로 노동교화형을 받은 주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그토록 두려워한 것은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쌀이었습니다. 한국산 쌀을 직접 본 북한 주민들은 그 쌀의 외관에서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리 같다는 말입니다. 나탈. 하나하나가 유리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맑고 찰지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북한 주민들이 평소에 먹는 쌀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쌀은 좋게 말하면 불투명한 회색빛이었고 솔직하게 말하면 쌀아기와 돌멩이가 섞인 배급 쌀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은 이 쌀을 씻을 때 여러 번 씻어도 빠지지 않는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증언합니다. 1984년 북한이 남한에 수해 지원 물자를 보냈을 때 남한 주민들도 북한 쌀의 형편없는 품질에 경악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 북한산 쌀은 전쟁, 피충용 쌀까지 긁어모아 보낸 것이었는데 밥으로 먹기보다 떡을 해 먹었다는 증언이 있을 만큼 미질이 조악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밥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 봉쇄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봉쇄가 없었다면 우리 공화국은 훨씬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 인민들이 착취당하고 있으니 우리보다 더 못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더 못 산다는 남한에서 보내온 쌀이 유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품의 품질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30년, 40년의 세뇌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충격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처음 한국산 쌀을 봤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그 쌀이 너무 예뻐서 오히려 무서웠다고. 이것이 거렁뱅이 나라의 쌀이라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꿈틀거렸다고. 그 꿈틀거림이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이든 페트병을 발견하면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당국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쌀이 필요한 사람이 쌀이든 페트병을 발견하고 당국이 올 때까지 열어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쌀 한 톨이 수십 년의 거짓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의 일상을 엿봤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먹는 밥상, 그냥 평범한 서민 드라마의 밥상인데 거기에는 흰 쌀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찬의 가짓수가 여러 개였습니다. 아무도 그 밥상 앞에서 감사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먹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 장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인민군 고위 간부의 딸로 태어나 당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정윤아 씨는 2006년 처음 남한 드라마를 보고 이런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은 거침없이 연애하고 자동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다녔다. 패션과 머리 스타일도 자유분방했다. 북한의 체제 선전물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장군님을 받들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죄다 사랑, 돈 같은 일상 소재였다. 일상 소재. 그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콘텐츠는 폭력물도 공포물도 아니었습니다. 일상을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갈등하고 평범하게 먹고 마시는 그 장면들.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혁명보다 더 강렬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산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선전이 아닙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자신들이 잘 산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냥 사는 모습이 북한에서 먹는 회색빛 쌀과 비교되는 순간 등식이 무너집니다. 탈북민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한 드라마나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직접적으로 북한이 거짓말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편한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왜 저쪽은 저렇게 잘 살지? 왜 저쪽은 저런 음식을 당연하게 먹지? 왜 저쪽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웃고 있지? 그 질문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나는 진실은 배부른 상황에서 만나는 진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파고듭니다. 배고픔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듭니다. 생존이 걸린 순간에는 어떤 이념도 어떤 선전도 그 위력을 잃습니다. 오직 사실만이 남습니다. 유리처럼 빛나는 쌀 한 톨.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수십 년의 선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쌀 페트병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 쌀은 증거입니다. 어떤 말로도 반박할 수 없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 증거입니다. 아무리 남한은 거렁뱅이 나라다라고 외쳐도 그 거렁뱅이 나라에서 보낸 쌀이 유리처럼 빛나는 순간 그 외침은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그것을 태우라고 했습니다. 보지도 말고 열어보지도 말고 바로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핵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유리처럼 맑은 쌀 한 톨이었습니다. 소제목이 자유의 재발견. 이제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속에서 발견한 것 중 가장 당혹스럽고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면서도 가장 강렬하게 뇌리에 박힌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사랑?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 그것도 아닙니다. 시위였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장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는 장면, 경찰과 대치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장면,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장면, 그 장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고요? 북한에서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총살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지도자의 이름을 잘못 거론해도 지도자 사진이 실린 신문을 구겨도 지도자를 욕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들려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정치 범수 용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좌제가 적용돼 가족까지 끌려갑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가 TV에 나옵니다. 방송국이 그것을 생중계합니다. 기자들이 그 장면을 촬영하고 보도합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려고 하면 그것이 또 뉴스가 됩니다. 시위대 대표가 카메라 앞에 나와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다음 날도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처음 이 장면을 봤을 때의 반응을 탈북민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저 사람들 내일 다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편을 보니 다들 살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뉴스에서도 다음 주 드라마에서도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멀쩡히 거리를 걷고 직장에 다니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게 가져온 충격은 쌀의 품질이 가져온 충격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쌀의 품질은 경제적 격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위 존재는 세계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지도자란 무엇인가? 인민이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남한과 북한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4년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알판으로 북한에 들어왔을 때 평양 청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영화를 몰래 봤던 탈북 대학생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형제가 전쟁에 참가해서 고생하는 영화를 보면서 전쟁을 일으킨 게 남조선이 아니고 북한이었구나 처음 알게 되었어요. 6.25 전쟁. 북한에서는 미국과 남한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접하는 정보들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외국 방송에서 미국 기록 영상에서 그리고 드라마 속 묘사에서 나오는 6.25의 역사는 북한 교과서와 달랐습니다. 그 불일치가 쌓이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은밀한 의심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함경남도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 방송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 6.25가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몇십 년째 남조선과 제국주의 세력이 도발했다는 거짓 선전을 되풀이하고 있다. 당국의 선전을 알면서도 믿는 척하는 사람들. 이것이 201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의 내면 풍경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남한의 시위 영상 중에서 북한 주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장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위가 성공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고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어 물러났습니다. 그 과정이 다 드라마처럼 스크린을 통해 기록됐고 그 일부가 USB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받은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이 대통령을 쫓아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군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들었더니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도자가 사망해야만 교체됩니다. 그것도 피를 나눈 가족에게만 권력이 이어집니다.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하늘이 내린 존재이고 인민은 그 지도자를 받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인민이 지도자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평화적으로,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 장면을 본 북한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한에서 무슨 혁명이 일어난 것 아닌가? 미국이 개입한 것 아닌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이었습니다. 그 정상적인 작동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탈북민 정윤아 씨가 남한에 정착한 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간 교류를 통해 제대로 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깨우치는 순간 인지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한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인지혁명,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폭력적 혁명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어떤 날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믿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인지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인지 혁명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드라마였고 뉴스였고 시위 영상이었습니다. 남한 드라마를 봄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깨달은 것은 단순히 나만이 잘 산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거짓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껏 진실이라고 믿어온 다른 것들도 거짓일 수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체제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탈북민들 중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또는 외부 방송을 듣고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상하구나를 느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구나라는 느낌은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입 밖으로 냈다가 누군가에게 들리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그 느낌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눌러 담습니다. 티 하나 내지 않습니다. 생활총화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수령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다른 생각을 키웁니다. 이것이 가장 섬뜩한 현실입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자신들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내면이 세계까지 통제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면은 폭종하면서 내면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보면 이 내면의 이중성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놀랍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연인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혼자 이불 속에서 이어폰을 꽂고 새벽 2시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의 진짜 생각을 꺼냅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 남한 사람들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외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자유가 얼마나 먼 것인지를 느끼면서 동시에 그 자유가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를 봅니다. 이것이 선전의 붕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당국은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차단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흘러들어온 진실은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처형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시위 영상을 본 북한 주민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입니다. 정부가 잘못하면 백성이 소리를 낼 수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혁명적 진실입니다. 그들은 평생 반대의 명제를 배워왔으니까요. 백성이 잘못하면 정부가 처벌한다. 이것이 그들이 알고 있던 세계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법칙이 뒤집히는 순간 세계가 뒤집힙니다. 정보의 전염, 병원에 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의사가 암이나 중한 병을 진단하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와 외부 정보의 유입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들도 자신들의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초기 발견이 아닙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다는 절박함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2020년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보십시오. 한국 드라마를 유포하면 사형, 시청하면 최대 15년 강제노동, 한국 말투를 쓰면 처벌, 결혼식에서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어도 처벌, 심지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이 아빠나 쌤 같은 한국식 표현으로 되어 있어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렇게까지 촘촘하게 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만큼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불이 꺼져 있을 때는 소화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불이 번져 있을 때 법이라는 소화기를 들고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진실의 전염은 생물학적 바이러스의 전파와 매우 흡사합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감염됩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CD를 구할 수
있는 부유층, 첩경 지역 주민, 대학가의 학생들, 이들이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보고 진실의 일단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식하지 못한 채 변합니다. 말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 자녀를 대하는 방식,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스며듭니다. 아직 드라마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미 본 사람들의 변화된 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지? 하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 호기심이 결국 나도 한번 봐볼까로 이어집니다. 탈북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나만 드라마를 못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못 보면 친구들과 대화할 때 나만 유행어를 몰라서 따돌림을 받는다. 이것은 2012년 탈북민들의 증언입니다. 2012년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만들어지기 8년 전입니다. 이미 그때 한국 드라마는 북한 사회의 일상 대화 속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처벌의 강화로 완전히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탈북민 소식통에 따르면 단속이 강화될수록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이 강화되면 단속 반원들의 뇌물 수입이 늘어나고 그 뇌물 구조가 유지되는 한 거래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진실의 전염에는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선형적으로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한 명이 알면 두 명이 됩니다. 두 명이 알면 네 명이 됩니다.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확산 속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마치 댐이 서서히 균열이 가다가 어느 한순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 임계점을 북한 당국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처벌로 확산 속도를 늦추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퍼져 있는 진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통일 미디어의 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응답한 북한 주민의 88%가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88%. 이것은 비공식적 수치이고 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현재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숫자입니다. 10명 중 거의 9명이 이미 한국 콘텐츠를 접했다면 그 사회에서 선전이 착동할 여지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선전은 비교 대상이 없을 때 착동합니다. 다른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때 자신의 세계가 최선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세계를 봐버린 사람에게는 그 선전이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정윤아 씨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제 남한 문화에 너무나 익숙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잘 사는지 알고 있다. 장마당에서 수시로 물건을 사고 파는 등 경제구조도 사실상 남한처럼 자본주의나 다름없다.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하면 듣지도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하면 듣지도 않는다. 수십 년의 세뇌가 목표로 한 것은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인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민들이 이민의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기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개인보다 우선이라는 명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거부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가져온 것은 연애 방식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기준의 변화였습니다.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있다는 것. 국가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전혀 다른 세계관이 드라마를 통해 조용히 스며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의 전염이 결국 어디로 이어질까요?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1989년입니다. 차우세스쿠 독재 정권이 무너진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부에서 균열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한순간 댐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 균열의 원인 중 하나는 라디오였습니다. 루마니아의 일부 도시에서는 서독과 헝가리의 라디오 방송이 수신됐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 외부 세계의 진실을 들은 사람들이 내면에서 체제에 대한 의문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터진 것입니다. 북한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아예 납땜으로 봉인해버렸습니다. 주파수를 고정시켜서 북한 방송만 들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납땜된 라디오가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손톱만한 마이크로 SD카드였습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라디오 방송이 아닙니다. 드라마 전 편을 통째로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시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1984년 북한이 남한에 보낸 조악한 쌀과 2020년대 북한으로 들어온 유리처럼 빛나는 한국산 쌀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의 전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멈출 수 없습니다. 탈북민 연구자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사를 놓듯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자극이란 주사액을 쏴주는 게 절실하다. 민간 교류를 통해 제대로 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등에 대해 깨우치는 순간 인지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한다. 그 주사는 이미 놓아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주사가 수백만 개의 USB와 SD카드의 형태로 수십 년에 걸쳐 북한 사회 전체에 놓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사액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의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린 눈은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한 마음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유리처럼 빛나는 쌀을 본 사람은 다시는 회색빛 쌀 앞에서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한번 광장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를 본 사람은 다시는 지도자는 비판받을 수 없다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북한 당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내부 붕괴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결론,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항상 정보였습니다. 총과 폭탄은 사람의 몸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뀐 사람들은 그 어떤 총도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첫째, 정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둘째, 충분히 강한 처벌은 인간의 욕망을 억누를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믿음은 모두 틀렸습니다. 정보는 차단할 수 없었습니다. 손톱만한 SD카드 하나가 드라마 수십 편을 담았습니다. 페트병 하나가 유리처럼 빛나는 쌀을 담아 바다를 건넜습니다. 처형이 아무리 강해도 인간의 호기심과 진실에 대한 갈망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사회의 내부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혁명, 구호 없는 혁명. 그러나 어쩌면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혁명,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혁명, 유리처럼 빛나는 쌀 한 톨이 시작했습니다. 광장에서 자유롭게 외치는 사람들의 영상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깊은 밤 이불 속에서 이어폰을 꽂고 숨죽여 화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느립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의 정체입니다. 긴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